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살아갈 내일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을 만날지 바로 시청자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김범모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오랫동안 직장에 다녔는데요. 일보다도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들 마음속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추천 바랍니다. 김범모님 사연 감사합니다. 살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에게 사연 보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성숙한 분들이신데요. 항상 저희 별밤 산책 꾸준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범모님께는 재미있는 심리학 책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음을 꿰뚫는 일상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장원청은 중국의 심리치료사입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그는 심리와 경제 분야 도서를 저술하고 또 번역을 해왔는데요. 그는 심리학을 가리켜 우리 삶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꿰뚫는 일상의 심리학은 중국 150만 독자를 감동시킨 실용적인 심리 가이드북이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 심리와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6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카렐 공식인데요.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심리학의 비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꿰뚫는 일상의 심리학. 고혈압 환자가 화를 잘 내는 이유. 야생마 엔딩. 아프리카 초원의 야생말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은 흡혈박쥐라고 한다. 흡혈박쥐는 늘 야생마의 다리에 달라붙어 말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끝까지 태연하게 피를 빨아먹고 나서야 떠나기 때문이다. 결국 말은 어떤 방법을 써도 별 수 없이 산채로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런데 동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흡혈박쥐가 빨아먹는 피는 극소량이며 야생마에게 전혀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야생마가 목숨을 잃는 진짜 이유는 흡혈박쥐에게 당한 이후 느끼는 분노 때문이었다. 흡혈박쥐는 단지 야생마의 죽음을 유인할 뿐이고 야생마가 이 미끼에 격렬한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직접적 사망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심리학자들은 사소한 일로 크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과실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현상을 야생마 엔딩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의학 심리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굶주린 개 한 마리를 철창에 가둔 채 철창 밖에 다른 개 한 마리가 그 앞에서 고기를 먹게 했다. 결국 철창 안의 개는 기아 상태로 인한 병리 반응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조급함을 느끼며 질투와 분노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노이로제 같은 병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실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다. 분노하는 중에 혈액은 팔다리의 끝부분에 대량으로 집중되는데 이는 사람의 근육을 팽팽하게 하고 이성적인 사고 대신 감정적인 사고를 사용하여 빠르게 공격 태세를 갖추게 한다. 다시 말해 분노라는 감정은 인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역경 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 보통 때와는 다른 전투력을 확보하는 데 쓸모가 있었다. 인류의 진화사를 보면 감정과 행동까지의 연동 반응은 수없이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분노는 그 폭발력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 몸에 대한 파괴성 역시 가지고 있다.
순간적인 과부하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분노가 가져온 폭발력은 인체 기능에 대한 과도한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분노는 심장병을 유발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분노로 인해 다른 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즉, 분노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이를 경고한 한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류는 건강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용을 배워야 한다. 분노는 신체 기관에 해를 입히기 쉬운데 첫 번째가 바로 심장이다. 만약 자주 분노를 느낀다면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보다 거의 3배나 높다.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의 혈압은 빠르게 상승하고 혈소판이 뭉쳐져 동맥경화에 걸리기 더 쉬운 것이다. 분노는 식욕저하를 초래하여 소화기 계통에 병이 나기도 한다. 또한 분노는 간에 영향을 끼쳐 간을 불편하게 하고 간과 쓸개의 불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고혈압 환자는 화를 잘 내는 특징이 있다. 많은 전문의가 반복해서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만약 분노를 자제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고혈압과 심장병이 따라올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경찰 서류 중에는 기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작은 식당의 주인인 68세 윌리엄과 그 식당의 요리사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다투었다. 요리사는 무조건 찻잔으로 커피를 마셔야 했는데 윌리엄은 찻잔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둘은 싸우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다툴수록 더 화가 났고 분노에 휩싸여 권총 한 자루를 집어든 채 요리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요리사는 재빨리 달아났고 윌리엄은 총을 휘두르며 쫓아갔다. 그 결과 도리어 윌리엄이 쓰러져 죽었다. 윌리엄은 오발로 죽은 것일까? 결코 아니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윌리엄은 심장병으로 죽었다. 극도의 분노와 더불어 격렬한 움직임까지 더해져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이다. 자신의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식적으로 격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분한 감정이 곧 폭발할 것 같을 때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스스로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화내지 마, 분노는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의학 전문가들은 실험을 통해 분노의 감정을 스스로 잘 억제할 경우 사망률과 심장병 재발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별난 심리연구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모두 해치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은 많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법칙은 외부 자극에 대한 자신의 인내력과 객관적 평가 능력을 향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이건 화낼 가치조차 없는 일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친한 친구로부터 충고와 위로를 얻는 것으로 분노를 완화할 수도 있다. 혹은 운동이나 음악 듣기, 맛있는 것 먹기 등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면서 분노를 식히고 가능한 한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큰 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면 분노의 감정은 순식간에 사그라든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카렐 공식. 윌리 카렐은 뉴욕 버팔로에 있는 강철 회사의 엔지니어였다. 어느 날 카렐은 미주리주에서 가스 청소 기계를 설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계를 설치하고 나자 생각보다 회사가 보장하는 품질에는 미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카렐은 몹시 초조해졌다. 그러나 카렐은 초조함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고의 방향을 바꿔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일이 가져올 수 있는 제일 안 좋은 결과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장이 기계 전체를 뜯어낸 후 자신을 해고하는 것뿐이었다. 제일 안 좋은 결과를 생각한 후 카렐은 자신에게 말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되면 난 어떻게 하지? 곧 카렐은 당시 기계 수리 엔지니어 수가 부족해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제일 안 좋은 결과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자 카렐은 점차 차분해졌다. 그 후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 100만 원을 더 들여 설비를 좀 더 조립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결과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았고 완벽한 개선 방안을 얻었으므로 카렐 역시 해고될 위험이 없었다. 그 후 성공하게 대가인 데일 카네기는 카렐의 경험을 통해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방법을 정리해 카렐 공식이라고 명명했다. 걱정을 멈추고 즐겁게 사는 법에서 카네기는 카렐 공식에 대해 정의했다. 가장 나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먼저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침착하게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걱정의 근원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렐 공식의 사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한 3가지 절차가 있다. 첫 번째, 먼저 두려움을 없애고 이성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한다. 그 후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제일 나쁜 상황이 무엇인지 찾아낸다. 두 번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일 나쁜 상황을 찾아낸 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비록 상황을 돌이킬 수 없더라도 우리는 빠르게 털어낼 수 있다. 세 번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각보다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힘을 쏟을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긴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적절히 대처한다면 우리는 빠르게 가장 나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계속 걱정만 한다면 아마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걱정의 안 좋은 점은 우리의 집중력을 망친다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할 때 생각은 여기저기 흩어져 돌아다니고 결정 능력 또한 상실된다. 우리가 가장 나쁜 상황에 직면할 때 더 나아가 그것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놓을 수 있다. 즉,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영국의 심리박사 로빈 한스의 치료 기록 중에는 이런 사례가 실려 있다. 한스의 친구 에일 헨리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위궤양에 걸렸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소다가루뿐이었다. 그는 매시간 반 숟가락씩 소다가루를 물에 타먹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간호사가 고무 튜브를 가져와 그의 위장에 꽂고 그 안에 든 것을 씻어냈다. 이런 상태가 몇 개월 계속되자 한스는 헨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헨리, 의사가 너의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말한 이상 결국 제일 최악의 상황은 죽음뿐이야. 너는 줄곧 죽기 전에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했으니 지금이라도 가서 이 소원을 이뤄보자. 헨리는 한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곧장 관 하나를 산 후 상선회사에 의뢰해 배에 실었다. 만일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관에 넣어 영국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 후 헨리는 세계 일주 여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여행을 시작한 후 몸이 훨씬 좋아진 것 같은 느낌에 점점 약을 먹지 않게 되었고 위를 씻어낼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후 그는 심지어 담배를 피우고 위스키도 마실 수 있었다. 여행이 끝난 후 그의 위경련은
기적적으로 약의 도움 없이 완쾌되었다. 로빈 한스가 살았던 시절, 카렐 공식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헨리에게 한 제안 중 카렐 공식의 진수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죽음이라는 제일 나쁜 상황을 찾아낸 것. 두 번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과 세계 여행을 실천한 것. 세 번째, 즐거운 기분으로 여행하고 위궤양이 호전되는 등 현실을 개선한 것. 별난 심리 연구소. 심리학의 사지 저장 효과라는 현상이 있다. 이는 사람의 신체 중 일부가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꽤 오랜 시간 그 잘린 일부에 대한 존재감과 지배욕을 느끼며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세계에 숨어 걱정만 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카렐 공식은 우리에게 낡은 것을 붙잡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잠을 깬 뒤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한다. 왜 그 좋은 스트레스를 제거하려 하는가? 말파리 효과. 아무리 나태하고 게을러 꼼짝도 못하는 말일지라도 말파리가 물면 즉시 정신을 차리고 쏜살같이 내달리게 된다. 이처럼 사람도 무언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자극이 있어야 해이해지지 않고 노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일컬어 말파리 효과라고 한다. 말파리 효과는 미국 대통령 링컨의 흥미로운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1860년 링컨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내각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때 베른이라고 하는 큰 은행가는 상원의원인 세먼 포클랜드 체스가 링컨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링컨에게 말했다. 대통령님, 체스를 내각으로 선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링컨이 의아해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러자 베른은 그는 본래 백악관에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대통령님께 패했으니 틀림없이 앙심을 품고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링컨은 아, 맞네요. 고맙습니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링컨은 그의 말과 달리 체스를 재무부장으로 임명했다. 링컨 취임 후 어느 날 그는 뉴욕타임스의 헨리 레몬트와 특별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하던 중 레몬트는 링컨에게 왜 계속 적을 자신의 내각에 배치하는 것인지 물었다. 링컨은 대답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링컨은 어렸을 때 그의 형과 함께 켄터키 고향의 한 농장에서 옥수수밭을 경작했다. 어느 날 링컨은 너무 게을러서 느릿느릿 걷는 말에게 크게 빨리 움직이라며 소리를 치고 있었고 그의 형은 쟁기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게으름을 피우던 말이 갑자기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링컨은 이상함을 느껴 말을 뒤쫓아가 살펴보니 큰 말파리 한 마리가 말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링컨은 닥치는 대로 말파리를 잡아 떨어뜨렸다. 말파리가 떨어지는 걸 보자 그의 형은 원망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야, 왜 말파리를 잡아? 바로 그놈이 이 말을 달리게 만드는 거야. 이야기가 끝난 후 링컨은 레몬트에게 말했다. 이제 왜 제가 체스를 내각에 임용했는지 궁금증이 풀렸나요? 링컨은 시시각각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정치인을 내각에 끌어들임으로써 말파리를 주시하는 말처럼 자신이 자만하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의욕이 없고 게으른 말이라도 말파리에게 쏘이면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달아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심리학자들이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사람은 서 있기보다 앉아 있기를 더 좋아하고 움직이기보다 가만히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내면에서 편안함을 찾는 본능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안일하고 편안한 생활은 천재 하나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는 무수한 예가 증명하고 있다. 지나치게 안일한 삶은 우리의 투지를 잃게 만든다. 또한 일상의 사소한 일에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다 소진하고 만다. 일본 혼다 주식회사의 창립자인 혼다 소이치로는 하나의 관념을 제시했다. 우수한 기업의 직원은 기본적으로 20%의 핵심형 인재, 60%의 근면형 인재, 그리고 20%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는 20%의 평범한 사원들을 단칼에 잘라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관리 원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 20%의 직원들은 멍청하거나 바보가 아닌 단지 진취성이 부족하고 평범할 뿐이다. 나중에 혼다 소이치로는 말파리 효과에서 영감을 얻어 인사면에서 개혁을 단행했다. 평범한 직원들을 더욱 격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도 면밀한 계획과 노력을 통해 혼다 소이치로는 한 마리의 말파리를 찾아냈는데 그는 바로 마스와 회사의 판매 부사장인 35세의 다케타로였다. 혼다 소이치로가 다케타로를 선택한 이유는 그에게서 엄격하고 신속한 능력과 냉혹하고 무정한 관리 태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케타로는 혼다의 판매 업무를 인수한 후 엄격하고 가혹한 관리 태도 때문에 거의 모든 직원에게 미움을 받았다. 하지만 직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업무에 임해야 했다. 다케타로는 모든 면에서 능력이 탁월했고 부서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거하여 자신의 부서 업무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했다. 이 대왕 말파리의 통치하에서 20%의 평범한 직원들은 놀라운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회사의 매출액은 급격히 상승했고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지명도 역시 계속해서 높아지기 시작했다. 별난 심리연구소. 사람의 잠재력은 모두 자극에서 나온다. 모든 사람은 타성이 있어서 외부의 자극이나 진동이 없으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변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그저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면서 주위의 훌륭한 인재들을 보며 한숨 섞인 한탄을 쏟아낸다. 그들의 천부적인 재능과 뛰어난 두뇌를 부러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평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은 단지 동기부여가 부족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성공을 얻고 싶다면 주동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야 하며 외부의 스트레스를 내부의 동력으로 바꾸고 숨어있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발굴해내야 한다. 침묵할 줄 알아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다. 굿맨 효과. 굿맨 효과 또는 침묵 효과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굿맨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론이다. 굿맨은 침묵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조절한다. 대화에서 침묵이 하는 역할은 수학에서의 제로 역할에 해당한다. 비록 제로이지만 이는 아주 중요하다. 침묵 없이는 어떤 교류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굿맨은
역사상 많은 정치와 기업 분야의 명사들을 연구했다. 그는 특히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습관 하나를 강조하며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다. 루이 14세는 어떤 정치적 견해 때문에 신하들이 옥신각신 다투는 걸 볼 때마다 한쪽에 단정히 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그는 가타부타 말없이 그저 고려해 보겠소 라고 말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오랫동안 고려해 보겠소 라는 말은 루이 14세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대답이 되었다. 또한 그의 과묵함은 대신들에게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대신들은 그저 두렵고 불안하여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루이 14세는 적당히 침묵함으로써 그의 권위를 굳혔고 프랑스의 중앙 집권도 그의 손에서 절정에 달했다. 루이 14세를 극도로 싫어했던 성 시몬 공작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위상 역시 침묵으로 인해 더 높아졌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적당한 침묵은 목이 터지게 다투는 논쟁보다 더 쉽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고 나아가 상대방을 믿고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 침묵을 아는 사람은 의사소통 중에 조용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또한 침묵으로 자신의 진짜 생각과 의도를 숨김으로써 시기가 무르익을 때 한 번에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말로 상대를 억누르고자 하면 말할수록 그 의도가 탄로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적당히 침묵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신체 언어를 통제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든다. 침착하지 못한 사람은 늘 냉정한 사람 앞에서 실패하고 만다. 그 이유는 그들은 너무 급하게 표현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를 고려할 시간 없이 결국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하며 싸우는 상황은 많지 않다. 그러나 어디서든 누구와 소통하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이다. 미국의 연설가 데일 카네기는 옷을 하나 샀는데 색이 바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는 가게로 가서 옷을 환불받고자 했다. 그가 이 옷의 문제를 판매원한테 말하자 오히려 판매원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런 옷을 수천 개 팔았지만 당신처럼 까다로운 고객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저희는 환불해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옷으로 바꾸세요. 카네기는 판매원의 이런 못된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판매원과 격렬히 논쟁을 벌였다. 이어서 다른 판매원이 끼어들며 말했다. 모든 검정 옷은 처음에는 색이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며칠 입으면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카네기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그는 참다 못해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때 그들의 사장이 다가와 카네기와 상의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다. 카네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장은 몹시 화가 난 고객을 만족하는 고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진정으로 소통의 예술을 아는 분이에요. 사장은 어떻게 카네기를 만족시킨 걸까? 사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카네기가 까다롭게 옷의 품질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을 뿐이었다. 카네기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먼저 그는 왜 빛이 바랬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인정했고 다시 카네기에게 물었다. 고객님은 제가 이 옷을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시나요? 어떤 요구를 하시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카네기의 분노는 점차 사라졌고 원래 그가 이 옷을 환불받으려던 마음도 사라졌다. 그는 대답했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닌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저는 단지 이런 것들만 알면 됩니다. 그 후 사장은 카네기에게 한 주 동안만 더 옷을 입어볼 것을 권했다. 만약 그때까지도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면 그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옷을 바꿔주겠다고 했다. 다시 생각해보면 사장의 건의와 두 판매원이 한 건의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사장은 오히려 카네기가 만족하며 이 상점에서 나가도록 만들었다. 일주일 후 카네기는 이 옷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그 가게에 대한 신임 역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 사장의 의사소통 예술은 어디서 구현된 것일까? 관건은 침묵에 있었다. 그는 말하는 대신 들음으로써 카네기가 마음껏 자신의 불만을 말하게 하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풀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카네기의 말에 따라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별난 심리 연구소. 침묵과 경청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청할 줄 모르면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고, 침묵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말을 효과적으로 경청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그들이 침묵할 줄 모르고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말하는 것에만 관심 있고 상대가 뭘 말하고 싶은지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쌍방향의 연설일 뿐 진정한 의사소통이라 할 수 없다. 불행의 또 다른 이름, 별난 행복. 슈와르츠의 논단. 모든 나쁜 일은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진짜 나쁜 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슈와르츠의 논단으로 미국의 경영심리학자인 슈와르츠가 제기한 개념이다. 슈와르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두 마리의 작은 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조심성 없이 날다가 날개가 부러졌다. 어쩔 수 없이 그 새는 제자리에 머물며 상처를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새는 혼자 날아다니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안타까워했고 친구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새는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사냥꾼이 총을 들고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결국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한 이 작은 새는 사냥꾼의 총구 아래 처참하게 죽었고, 날개가 부러진 친구 새는 상처를 잘 돌본 후 계속 날 수 있었다. 슈와르츠가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행복은 흔히 그렇듯이 항상 불행한 외투를 걸치고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온다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불행 속에서 행복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지 않고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변화한다. 행복과 불행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모든 것은 시간의 추기에 있는 한 점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며 불행의 추세를 되돌릴 수 있다. 즉, 앞을 내다보고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만 불행 속에 감춰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결국에는 무한히 뻗어나가 변수로 가득 찬 중심선에서 자신이 정말로 행복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같은 이치를 표현하는 오래된 우화가 있다.
한 농부가 산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물을 길어왔다. 농부에게는 2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는 항아리를 장대 양 끝에 메어 어깨에 이고 매일 산 아래로 가서 물을 길었다. 그중 한 항아리는 하자없이 깨끗했고 다른 하나는 갈라져 있었다. 매번 하자없이 깨끗한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고 갈라진 항아리는 물이 새는 바람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겨우 반 정도만 남아 있었다. 멀쩡한 항아리는 자신의 완벽함에 우쭐거렸고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의 갈라진 틈을 부끄러워했다. 어느 날 금 간 항아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농부에게 말했다. 저의 결함 때문에 주인님은 매번 겨우 반 정도의 물밖에 얻을 수 없고 주인님의 노동에 맞는 보답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농부는 항아리에게 말했다.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갈 때 슬픔에 젖지 말고 그저 길가의 경치를 좀 보아라. 농부가 언덕을 오를 때 금이 간 항아리는 다시 물이 새는 것을 보며 늘 그랬듯 마음속으로 괴로웠지만 문득 그의 말이 생각나 아래를 한번 살펴보았다. 그때 항아리는 자신 밑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것을 보았다. 꽃들은 햇빛 속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농부는 말했다. 내가 있는 쪽의 길에만 아름다운 꽃이 핀 것은 항아리에 금이 간 걸 발견하고 내가 너의 밑에 많은 꽃의 씨앗을 뿌리고 내가 매일 거기에 물을 주었기 때문이야. 보거라,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잖니. 힘들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이 꽃들을 바라보면 매우 즐거울 거야. 길가의 향기를 맡으며 금이 간 항아리는 환하게 웃었다.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것이 없는 것처럼 순수한 행복 혹은 불행은 없다. 만약 불행이라는 게 없다면 한 줄 문장에 영혼이 없고 한 편의 시에 사상이 없는 것과 같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단순한 감정 표출로는 다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줄 수 없고 그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수 없다. 불행한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므로 불행은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그러나 불행의 이면에는 행운이 숨겨져 있고 행복과 불행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다. 슈와르츠의 논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삶의 모든 행운과 불행을 태연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큰 불행이라도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인생에 필요한 경험으로 생각해 그 안에 담긴 행복의 요소를 찾아낸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별난 심리연구소. 우리는 불행 중에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은 양파를 까는 것과 같아서 항상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든다고 말한다. 어떤 불행은 양파처럼 우리를 바로 눈물 흘리게 만든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불행은 여전히 모든 사람의 삶에 있는 경험 중 일부이고 별난 행복일 수도 있다. 잡동사니를 버리면 행복해지는 이유. 디드로 효과. 프랑스의 철학가인 드니 디드로가 쓴 에세이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 인한 후회에 나오는 일화가 하나 있다.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가운 하나를 선물했다. 디드로는 이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뻤다. 그런데 그가 이 화려한 가운을 입었을 때 갑자기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 몹시 낡아 보였다. 색도 유행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지금 입고 있는 가운과 어울리지 않았다. 가운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그는 새 가구를 구입했고
결국 주위의 모든 환경을 가온의 품격에 맞췄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일시적 충동이 지나간 후 그는 내가 가온에게 지배당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인 줄리엣 쇼어는 그에 져서 과소비하는 미국인들에서 디드로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바로 디드로 효과이다. 이는 새로운 물건을 가진 후 그에 어울리는 물건을 끊임없이 배치하여 심리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디드로 효과는 인간이 벗어나기 힘든 10대 심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효과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더 많이 얻을수록 만족하지 않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즉, 어떤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일단 얻으면 그 욕심은 끝이 없어진다. 사람들은 종종 디드로 효과의 함정에 빠진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갈망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디드로는 우연히 가온을 얻은 후 더 잘 어울리는 각종 가구를 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가온 자체는 뒷받침해줄 가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즉, 그 오래된 가구들은 그의 새 가온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커지기 시작한 그의 욕망에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욕망을 갖는다. 만약 우리가 쓸데없는, 때로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이 물건들을 우리의 삶에서 깨끗이 없앨 수 있다면 내재된 행복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모든 나쁜 일은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진짜 나쁜 일이 된다. 저는 이 말이 여운으로 남았는데요. 저자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불행 속에서 행복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행에 별난 행복이라는 또 다른 이름도 붙여줬죠. 여러분도 행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저희 별밤 산책은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별밤 되세요.